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보건 위크로 꾸려지고 있는 주유소 2부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참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코스피가 2,300선에서 턱걸이로 마감을 했고요. 자, 코스피 오늘 2,300.3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22.73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던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은 또 미국 시장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고 또 내일은 6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고민이 많으실 테고 또 내 계좌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 오늘 주유소 2부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지금 희망보건 위크로 종목 상담으로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꾸려질 주유소입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고민 있으신 시청자님들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에게 주저하지 말고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김없이 3가지 꼭 지켜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팅창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채팅창에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역시 상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3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도 남겨보시고 희망도 다시 충전해 나가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분과 상담을 진행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저희 주유소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분입니다. 자, 물론 이전에 서경의 부장들 할 때 상한가 부장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자,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중하고 근엄한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진중하고 근엄한이라는 이야기를 붙여주셨네요. 네. 자, 제 기억에는 사실 상한가 부장님으로 네. 더 기억이 깊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네. 자, 진중하고 근엄하게 오늘 상담도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근엄하고 진지하게 좀 네.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사실 이제 제가 서울경제에 잠깐 이제 나와 있는 동안 증시가 정말 너무 많이 무너져서 네. 사실 제가 그동안 상한가를 이만큼 잡았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기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장이라 네. 사실은 이제 근엄하고 진지하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시장 상황에 이제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네. 있지 않은데 제가 막 상한가 100종목을 잡았다, 110종목을 잡았다, 200종목 잡았다 한들 그게 사실이라 한들 그게 치유가 되진 않거든요. 네, 그런 오늘-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상한가도 많이 잡아드리고 지금 네, 우리가 좀 뭐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네, 어찌됐건 이제 폭락장, 조정장 다 끝나가면 이제 나중에 또 반등하는 구간에서 다시 웃을 수 있는 살아남은 자만이 또 승리할 수 있는 네,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지금 폭락장 우리 2018년도 이전부터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은 폭락장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2018년도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더니 갑자기 증시가 우하향을 기록하고 그리고 2019년도 뭐 금리 인상한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갈등이 더 심화되고 그리고 이제 신라젠이 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는데 이제 임상 3상 실패로 인해서 하한가를 3번을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2위였던 바이오 기업이 하한가를 3번 기록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30%, 30%, 30%에다가 마이너스 17%까지. 그냥 합으로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00%가 넘게 연속으로 빠졌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바이오 주기가 다시 돌아오고 증시가 반등하게 되면서 네, 그 과정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투자자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수익을 독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구간 많이 힘든 장세이고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네,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작년 이제 8월부터 네, 증시가 이제 빠졌습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딱 1년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증시가 빠져서 잠깐 올라갔다 하더라도 잠깐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우리 최근에 주식 투자자 입문하신 분들은 굉장히 내가 분명히 뭐 수익도 100% 넘게 났었고 내가 묻어놨던 돈이 몇백 프로 수익 났었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지금 안 팔고 들고 있었더니 본전됐다. 손실 전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이제 계좌 수익률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종목 상담 코너니까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690포인트 구간과 그리고 710포인트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제작진분들과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서는 네. 코스닥 지수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네. 당분간은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의 방향이라는 게 네. 우리가 2020년도 3월 달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제 폭락장이 왔을지 아니면 네, 우리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그만큼 올라갈지도 사실은 많은 경제 전문가 분들이나 우리 경제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분들이나 정확하게 예측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코로나 전 사태까지 올라왔을 때 이거 단기 고점 아닌가. 한 번 더 눌렀다 가는 게 기본 정상적인 흐름이 아닐까라고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저희 아니란 생각과는 다르게 시즌 폭발하고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들 수천 퍼센트 폭발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그리고 2차전지, 작년 하반기에는 자, NFT와 게임, 메타버스 이런 종목군들이 폭발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도 우리 6월달 2020년도 6월달이면은 2년 전이거든요. 자, 2년 전 수준까지의 지수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저는 큰 관점에서는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7%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8%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자, 10억을 빌렸다라는 가정하에 10억을 대출했다는 가정하에 금리가 8%면 연간 이자만 8천만 원을 상환해야 되고요. 거기 원금까지 플러스해서 상환하게 되면은 이제 어찌됐건 그러한 부동산 담보대출의 금리 인상에 버티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부동산 매물들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우리나라 자산의 다수가 70% 이상이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 혹은 부채 리스크가 터지는 시점에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100% 터진다, 100%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고 이러한 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리스크가 터지게 된다면 지수는 더 하방으로 급격하게 이 직전의 저점을 이탈하면서 낙폭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런 부채 리스크가 터지지 않고 부동산 버블이 꺼지지 않고 뭐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뭐 코인 시장에서 돈 벌었다,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 주식 시장으로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1년 전, 2년 전 버전이고요. 지금은 코인 물렸다, 주식 물렸다가 현재 버전인데 자, 지금의 구간에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의 구간에서 이제 위험만 하고 이런 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만 받고 위험만 받다가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고 반등하느냐, 사고가 터져서 몰락하느냐,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 실시간으로 좀 추적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주요 지지선을 지켜낸다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많은 투자자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 지수의 주요한 지지 구간 690포인트와 그리고 710포인트 구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우리 지지난주 6월 3주차, 4주차에 만들었었던 이 710포인트 구간의 지지 구간과 그리고 2년 전 우리 코로나 사태가 3월 달에 나왔었고 그 이후에 6월 달 폭등하기 전에 만들었었던 단기 저점이 690포인트 구간이기 때문에 자,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뭐 암호화폐 시장의 몰락이나 뭐 빅테크, 나스닥, 비트코인 전부 다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무너져 내리기만 했는데 급격한 가격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저는 W자 형태로 현재 구간에서의
자, 이렇게 자, W자 형태로 이중 바닥을 다진 상황에서 반등을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부채 리스크가 터지고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주택 담보 금리가 주택 담보 대출의 금리가 8% 연이율 8%까지 올라오면서 미국에서 부동산이 터지던가 우리나라에서 터지던가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2008년도를 떠올려 보면은 결국에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시점에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미국도 이제 모기지 사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부 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서 다 이런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터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대출 위협은 있지만 그런 위협으로 인해서 지수가 선반영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사태가 발발하게 되는지 발발하게 되지 않은지를 추적하시면서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의 구간은 제가 W자 형태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근거에 대해서는 자, 우리 시간이 된다면 나스닥 지수 차트와 우리 상해 지수, 니케이 지수 잠깐만 좀 보고 좀 근거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단기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지금 상승 반전,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지난주 금요일에 만들었습니다. 자, 플러스 0.9%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 자, 우리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장중 플러스 1%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2%. 체감상으로는 이것도 폭락장 아니야? 이것도 전저점 깨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심을 유발시킬 만큼의 급락이 있었는데 자, 글로벌 증시를 본다면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새벽 시간 나스닥 지수는 휴장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증시가 오늘처럼 월요일에 기분 좋게 좀 반등이 나왔어도 되는 그림이지 않나 싶은데 자, 어찌됐건 좀 무너지는 흐름 외국인들 순매도를 이기지 못하고 좀 반대매매 신용미수 이런 물량이 또 그런 물량들을 부르면서 우리 투심이 악화되면 분명히 사야 되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모르는 공포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저가 매수에 좀 그런 공포가 좀 있기 마련인데 이제 글로벌 시장, 우리 가상화폐 시장이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 큰 폭의 전저점 이탈이나 큰 폭의 하락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근거로 들도록 하겠고요. 자, 상해 종합 지수, 우리 중국은 공산당이죠. 금리가 이미 한 3.7%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3% 이상의 금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최근 2달간 코스닥 지수는 무너진 반면 상해 종합 지수는 자, 4월 27일 기준으로 우상향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의 70% 이상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런 것들 대출 못 갚으면 어떡하지? 이런 리스크들이 코스닥 시장과 우리 코스피 시장에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금리가 예전부터 3% 후반대였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달 동안 우리 증시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 증시는 2달 동안 우상향을 꾸준하게 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좀 두 번째 근거로 들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일봉상 이 추세 하단을 정말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공매도 때리고 지수를 떨어뜨리고 그 종목을 의도적으로 골파기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공포스러워서 팔아야 되나요? 이거 삼성전자 망하지 않을까? 누구나 다 아는데도 삼성전자 5만 전자 됐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4만 전자 가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이제 일본은 20년 전에 이런 외국인들로부터 이제 공매도 습격을 많이 받았던 경력이 있어서 이제 일본인들의 좀 특성상 우량주가 많이 빠지면 묻지마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단합해서 싸게 매수를 한다면 물량을 잘 들고 있다면 니케이 지수처럼 직전의 저가를 깨지 않고 이 박스권을 잘 유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이제 사태 터지고 증시가 불장으로 가면서 너도 나도 끌어다가 투자를 했어요. 끌어다 투자했는데 손실 나니까 이자는 올라가고 이제 반대매매, 신용미수 이런 물량들로 인해서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일본 증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금리 인상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제로 금리에 가깝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일본과 중국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 박스권을 잘 유지하고 있다. 최근 급락이 있긴 했으나 이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 상해 중국 증시도
우상향을 2달 동안 기록해가고 있고 나스닥 빅테크 비트코인 빠지면서 우리 증시 같이 빠졌는데 나스닥 지수 전저점 이탈했나요?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우리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월요일 이제 안 그래도 폭염에 힘든 날씨인데 지수도 좀 무너지고 해서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뭐 때려 부수고 싶고 하는 마음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목 상담 시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확하게 공부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셔서 우리 가능한 7월 2주차 그리고 코스닥 차트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 코스닥 지수가 우하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우하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반복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이 좀 긴데 체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과매도 구간을 보였던 작년 10월 달, 자, 물론 무너졌지만 일정 이 과매도 구간의 이 공포를 이겨내신 분들은 결국에는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고요. 자, 올해 1월 달, 2월 달에도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침공한다 하면서 한 달 동안 무너졌는데 여기서 최저점에서 손절 안 하고 잘 버티신 분들은 2중 바닥 다지고 3중 바닥 다지고 결국에는 일정 수준 기술적 반등, 즉 이 추세 상단까지의 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우하향 추세의 하단에 위치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매도 구간에서 7월 2주차 혹은 조금 길게는 7월에서 9월 정도, 우리 추석 연휴 정도까지 기간 보유하신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코스닥 지수의 추세 상단까지는 84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을 노려보고 그때 가서 종목 보고 청산할지 비중 줄일지 종목 교체할지 결정하시는 게 지금 지수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도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살아남으시고 살아만 남아 계시면 상한가 제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시간 통해서 개별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나스닥, 중국 상해 종합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까지 자세한 차트와 함께 시나리오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얻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간 시장이 너무 힘들었어서 사실은 상한가 부장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이제는 그 상한가를 얼마를 잡아냈든 진중하고 근엄하게 우리 시청자님들께 희망을 드릴 민경철 파트너입니다. 자, 오랜 주식 격언도 이야기를 해주셨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힘든 시기 끝까지 살아남되 조금이나마 더 용기와 힘을 갖고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단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노란톡방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끝까지 살아남고 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자,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 먼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34,4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자, 대한항공 오늘 흐름 보면 1.18% 하락이 나왔고요. 25,10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 한때 리오프닝 관련주다 했던 것도 지금은 조금 옛말이 됐고, 자, 우리 시청자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매수가는 다소 높아 보이는데, 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항공주는 구조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 코로나 금방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기업들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주주들의 돈으로 수혈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운영이 안 돼요. 비행기 한 대에 1억, 2억, 10억, 100억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대에 수천억짜리 비행기가 운행이 안 되고 리스로만 나가고 임대료만 나가고 네. 급여만 나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수천억이 있던 저가 항공사들도 그 2년이라는 코로나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 다 자본 잠식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본 잠식에 빠진 저가 항공사들을 인수하고 점유율을 높여온 일부 대형 항공사들이 앞으로 이제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죠. 이 열리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독과점 형태의 수혜를 미래에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실제로 한 5년 전에 6년 전에 이제
한진해운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글로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해운사가 딱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대상선, 두 번째 한진해운이 있었는데 자, 경쟁사인 한진해운이 망하고 현대상선도 망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정부가 국민해열세를 투입해서 살려놓고 컨테이너선 수주에서 살아남아서 그 시장을 독점해버리니까 이번에 어떻게 됐죠? 사명 바꾼 HMM이 우리 작년, 재작년에 수천 %,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 이제 저가항공사 이제 비명 지르고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 한계 기업들 다 인수합병되고 예, 그렇게 시장의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 시장을 점유율을 높여나간 일부 기업들이 살아남은 기업들이 앞으로 3년, 4년, 5년 뒤 이 코로나가 이제 우리 2년 전만 하더라도 신규 확진자 100명 나왔던 것에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백신 접종 다 하고 한번 뭐 10만 명, 15만 명, 20만 명까지 육박했다가 지금은 그냥 공포감이 2년 전만큼 처음 터졌을 때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코로나에 대한 여파가 점점점 줄어들고 이런 영향들이 줄어든다면 항공주는 네, 이 코로나 끝난 시점부터가 좀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거 맞는데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의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네, 우리 3만 원 정도로 확인을 했는데요. 자, 3만 400원 평단가 대비해서는 지금 손실 중이고 물려 계시는 거 맞는데 이제 매수하기 좋은 영역, 추가 대응하기 좋은 영역에서 평단가 관리하시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첫 번째 이제 근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공시를 다 살펴보고, 자 우리가 분기 보고서를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이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1분기 분기 보고서에서 자, 계열 회사 등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하나의 그룹주, 하나의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그룹주들이 한국의 항공기를 어떻게 나눠갔느냐, 어느 점유율로 나눠갔느냐를 가지고 앞으로 향후 3년 뒤, 5년 뒤 네, 우리 과거 HMM이 그런 운항을 점령하고 주가가 폭등했듯이 항공기를 점령한 기업들이 앞으로는 주가 상승이 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는 것과 자, 기술적으로 자, 과매도 구간까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35,000원에서 최근 24,000원 수준까지 마이너스 3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자, 재무제표를 보면은 제가 한계 기업들이 많다 했습니다. 우리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이 자, 한계 기업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한계 기업이 아니다. 이제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 13조 회사가 매출 7조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는 매출액 영업이익 1조 4천억으로 네,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이 있었고요. 자, 작년에 해외여행 가신 분들도 있고 특히나 제주도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올해는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이익만 7천억입니다. 즉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영업이익이 7천억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작년 우리 9월부터 12월, 올해 1월부터 3월 영업이익이 7천억씩 기록한다는 거는 우리 항공편이 적으니까. 근데 이제 보복 소비, 보복 여행, 그동안 해외여행 못 갔으니까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야지, 가까운 뭐 어디라도 가야지, 미국이라도 가야지, 뭐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비싼 비행기 값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즉 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좀 평단가를 관리해서 들고 갈 이유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시를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봤는데, 자, 탑업인 취득 결정, 탑업인 투자증권 취득 결정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우리 대한항공이 인수한다라는 이슈는 우리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뉴스로 나와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죄송합니다. 망해가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네. 하이닉스도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네. 힘들어할 때 SK가 인수를 했는데 아시아나도 힘들어하니까 1위 기업이 인수를 하는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수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그 점유율, 제가 얼핏 알기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항공편의 국내 점유율이
7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정치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제 독과점 이런 것들로 좀 이제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아시아나 지분 인수하는 부분들 그리고 타법인 취득 결정 보시면 자, 진에어라는 저가 항공사도 대한항공이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도 흡수하고 진에어도 흡수하는데 동사는 4분기 그리고 1분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까지 재무제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평단가를 잘 관리해서 이거를 얼마나 이렇게 폭발하는 시점까지 다시 들고 갈 수 있느냐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작점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썼었던 이 시작점의 구간 22,500원 구간을 우리 손절 잡고 22,000원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22,000원에 근접하게 22,000원과 22,5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자 23,000원, 25,000원 구간 평단가를 관리해서 다시 튀어오르는 과정 1차 목표가 29,000원. 그리고 저는 35,000원 뛰어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내일 뛰어넘는다, 올해 뛰어넘는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고요. 자 이제 과거의 HMM 차트 돌려보시면 정말 오랜 기간 가격 조정 끝에 바닥에서 정말 오랜 기간 박스권 기간을 끝나고 구조조정 끝나고 그리고 나서 해운 누님 올라가는 시점에 그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동사도 아시아나 인수합병 마무리 짓고 진에어 인수합병 마무리 짓고 저가 항공사들 다 망해서 동사가 흡수하면 독점입니다. 우리나라 해외로 가든 들어오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와 진에어와 그 그룹주들이 우리나라 항공기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그냥 쭉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됐건 현재 기준으로는 기술적으로 과거 역대급의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역대급의 큰 손이 이거를 한번 크게 매집을 해서 주가를 들어 올린 이 구간 22,000원, 22,5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셔서 저는 1차 25,000원, 2차는 정고점 그리고 이후에 일부 수익분은 더 길게 이제 시청자분의 연령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녀분들의 그런 유산 이렇게 그런 걸로도 남겨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 고민하지 마셔라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항공주들 긴 시간 침체를 견뎌내는 과정에서 출혈이 너무나 많았는데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지를 판단하는 게 항공주를 보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뭐 대한항공은 한계 기업이 아니라고 보고 계시고요. 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고 계시는데 22,500원을 깨지지 않을 경우 1차 목표가 29,000원 잡으시고요. 조금 길게는 35,000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간을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는 좋으니까 홀딩하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빠르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네, 일진 다이아요. 일진 다이아가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네, 31,419원. 네. 비중은요? 20%요. 비중은 20%. 네, 일진 다이아 31,419원을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벌써 한 4월 초 이렇게 네. 4월 달. 예. 들고 계신 지 좀 되는 동안 지금 현재 가격 보고 참 한숨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이거 차트가 왜냐하면 작년 샀을 때 작년 최고가로 거의 50% 하락일 때 산 거거든요. 아, 네. 나름 생각해서 샀는데 끝도 없이 내려가네요. 이거를 계속 들고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예, 물타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저희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진다이아 작년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작년이 일진다이아 아니라 네. 올해 4월. 올해 초에요?
네네네. 아, 네네. 그래도 올해 초에 그래도 바닥에 사셨는데 예예예. 네, 이게 그래도 이렇게 빠질지는 좀 예상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게 뭐 무조건적으로 오른다 떨어진다는 없지만 통상적인 네. 개념에서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지선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네, 우리 일정 구간에 돌파하지 못할 것 같은 매물을 돌파 못해야 정상인데 그거를 강하게 뚫어낸다는 거는 그 수급이 강력하고 앞으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자 초기 대응, 전저가를 이탈할 때 대응을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팔았다가 조금은 싸게 살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종목이 시청자님 뭐 하는 기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 다이아몬드 네. 제조하고 하는 회사라고. 네, 맞습니다. 일단 예. 제가 보니까 이제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이제 경도가 높아서 공업용으로 사용된다라는 회사의 네네네, 공업. 그런 네, 산업의 특성과 그런 성장성을 잠깐 좀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일단 이제 공업용 다이아몬드 관련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89%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이아몬드의 그 자원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막 반도체나 뭐 게임, NFT 이런 쪽으로 뭔가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2차 전지 이런 것처럼 막 폭발적으로 막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자, 실제로 보시면 재무제표가 자 2004년도에 61억에서 2021년도 1877억까지 꾸준하게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빅테크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기술이 아니라 그냥 공업용 다이아몬드 그런 광물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 폭락장이라서 이 회사에 악재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걸 봤을 때 악재는 없고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고 다이아몬드 잘 만들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기 실적도 자, 적자 전환, 뭐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도 꾸준하게 뭐 영업이익 기록하고 단기 순이익 기록하면서 회사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보면은 우상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게 이제 폭락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폭락장은 지금의 구간에서는 뭐 기다리는 수밖에는 답이 없고, 네, 그리고 네, 기다리는 수밖에는 답이 없고 이 기다리는 과정에서 조금 더 빨리 탈출하고 싶다 하시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이탈시켰던 저점이 15,000원 구간이 주요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2019년도, 2018년도, 네, 2018년도 10월 30일에 폭락장이었거든요. 그때 만들었었던 저점이 15,000원이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한번 네, 우리 폭락장이 있었는데 자, 이때 이제 네, 폭락장이 있었는데 이때도 16,000원, 15,000원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고 그리고 주가가 32,000원. 그리고 2018년도 10월 30일에서도 15,000원, 16,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니까 그 다음에 43,000원까지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즉, 자, 이 주요한 지지선 15,000원, 16,000원을 지지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였을 텐데, 자, 보시면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이탈했거든요. 1,800원까지. 그러면 내가 15,000원에 팔아서, 16,000원 이탈할 때 팔아서 11,000원에 다시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놓쳤다. 만약에 지금처럼 손절선 대응을 못했다 하시면 지수가 반등할 때까지 기간 보유를 하셔서 이 상승을 충분히 노려보시고 청산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5,000원, 16,000원이 이제 2016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5년 동안의 저점이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긴 했으나 이 15,000원, 16,0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이 저는 추가 대응하시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가가 지금 다시 한번 평단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31,419원. 네, 31,000원. 자, 여기 정도로 되는데 자, 지금 이게 저항 매물이 자,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면 자, 본전만 와도 탈출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 보시면 자, 거래량이 여기에 터졌습니다. 우리 4월 7일에 자, 27,000원에서 33,000원까지. 이때 누군가가 대량의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주식을 돌렸는데 그때 받아간 개인 투자자분들과 이 단기 저점인 줄 알고 24,000원에서 3만 원까지, 29,000원까지 매수한 여기 매수한 주주 모든 분들이 다 여기가 물려 있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마이너스 20, 30% 찍히다가 본전 오면 지금이라도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네, 여기 24,000원과 29,000원 구간이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24,000원보다 높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15,000원, 16,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네, 추가 손절 잡고 네, 17,000원, 18,000원 구간에서 평단가를 관리하셔서 가능한 자 24,000원 밑으로 평단가를 낮추시면 네, 우리가 7월 2주차 혹은 길게는 9월, 1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코스닥 지수가 저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부동산이 터질지 부채 리스크가 터질지 모르지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는 코스닥 지수가 저는 일정 수준의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지수 반등 시점에 일진 다이아 종목도 올라오면 청산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와 기술적인 분석과 좀 별개로 좀 업황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면 자, 만약에 부동산이 터진다. 만약에 부채 리스크가 터진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온다. 그래서 폭락장이 온다 하면은 이 주식은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네, 더 사서 모아야 될까요? 아니면 버텨야 될까요? 버텨야 되죠. 정답은 없는데 네. 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교체해서 상한가 잡으면 되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종목군들처럼 업황에 그런 게 없이 꾸준하게 매출 나오고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코로나가 터져도 비가 와도 폭풍우가 쳐도 눈이 와도 회사는 다이아몬드 공업화 네,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아남을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 역사적으로 이 주식이 아까도 이제 살펴봤지만 자 폭락장이 올 때마다 지수가 등락이 크고 네, 15,000원, 16,000원 부근 혹은 이탈하는 시점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회사는 꾸준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다이아몬드 공업화에 대한 부분이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뉴딜 정책이라고 막 인프라 깔고 일단은 정부에서 인프라 깔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게 되는 시점에 공업 살리자, 산업 살리자, 다이아몬드 많이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하자는 또 정책들이 저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잖아요, 시청자님. 2년 뒤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에 정치인들 어떤 얘기할지 뻔하죠. 그렇죠. 뭐 만들어주겠다. 새만금 뭐 하겠다. 그동안의 수건 사업들, 예상 사업들 하면서 이런 공업,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는 이제 바닥에서 다시 큰 관점에서는 이게 슈팅, 조정, 슈팅, 조정, 슈팅, 조정. 그 다음에 슈팅 구간인데 우리 시청자분이 최저점에 매도를 하지 않고 잘 버티시면은 일정 수준에서 좀 청산이 가능하실 거고 추가 대응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청산되고 남은 수익분은 저는 좀 더 길게 2024년 총선에 국가 예산 어디다 쓰겠다 너도 나도 모든 정치인들이 발표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이런 종목군들 테마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시점까지 한 2년 정도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년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수익권이 되면은 매도하셔도 좋고요. 추가 매수. 네, 길게는 2년 동안도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진 다이아에 대한 고민 함께 만나봤고요. 다음 시청자님 바로 빠르게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네, 한국항공우주예요. 네, 한국항공우주가 고민이시고, 자, 지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알려주시죠. 43,000원에 35%요. 네, 43,000원에 35%.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네, 중장기로 가지고 가야 되나 해서요. 아, 네, 중장기로 접근을 해도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민경철 외인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요. 아, 네, 그렇군요. 자, 저희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비중도 크신데 이거를 안 팔고 뚝심 있게 좀 잘 들고 가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쭉 들고 가셨을까요? 네, 시청자님. 뭐 앞으로 실적이 좀 네. 좋아질 것 같아서요. 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좀 이야기 드렸던 기반 산업 이런 산업이라기보다는 정말 빅테크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가중치가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정말 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우주 산업이라는 게 아직 뭐 개척해 나가지 못했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우주 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공시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방산과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때문에 무기 수출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면서 그런 재고를 많이 팔고 수주를 따내고 서로 이제 전 세계인들이 안보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만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국이 또 침공할 수도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처럼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또 침략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전 세계인들이 봤기 때문에 이런 방산주의 테마로서 저는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한국항공우주를 우리가 검색해서 이 회사의 매출액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한국 공군 고등훈련기, 이런 이제 전투기, 이런 쪽으로의 매출이 약 30% 정도, 그리고 육군 노후 헬기 대체를 위한 기동 헬기 개발, 양산, 이런 쪽으로의 매출이 28%, 그리고 기체 부분, 이런 뭐 민간 수출, 기타, 기체 구조, 이런 사업과 이제 위성 산업에 대한 부분, 우리가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데, 자, 우주 산업에 대한 위성과 이런 부분들의 매출은 아직까지는, 자, 이 동사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어디서 매출이 나왔는가 봤더니 헬기 팔고, 헬기 교체하고, 그런 거 장비 교체해주고, 부품 교체해주고, 훈련기, 이런 것들 납품하면서 돈을 번 회사가 이제 방산주로서의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방산주는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실까요? 글쎄 영향이 좀 미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제 북한이 핵실험했다, 김정은이 갑자기 안 나타나서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나타날 때마다 한국항공우주,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막 폭등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핵전쟁 리스크 종결되고 핵항공모함 한 번 더 왔다가 지나쳐가면서 다시 방산주 폭락하고, 이런 것들이 좀 뭐 주식시장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반복이 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른 종목들 다 빠지는 동안 방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컸었던 항공우주가 오히려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테마주처럼 폭발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저는 평생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저는 이제는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할 때 우리가 수익을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좀 매도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주식이 한계를 보였던 구간이, 자,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45,000원과 자, 49,000원 구간. 자, 45,000원과 49,000원이 중요한 이유는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없다라는 그런 뭐 광고도 있었는데, 자, 이 주식에는 전고가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계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어낸 시점부터는 여기는 한계가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항공우주는 자, 전고점을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내니까 분명히 45,000원을 돌파하지 못했었는데, 이 45,000원 지지를 받으면서 또다시 이 전고가, 자, 49,000원을 또다시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니까 이 49,000원을 지지해주면서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차트상 기술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계를 돌파한다면 여기는 지지로 바뀐다라는 것을 확인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지지 구간 얼마일까요? 저는 49,000원이 짧은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를 이탈하면 하방 45,000원까지 열려있다고 보고요. 45,000원의 강력한 지지선도 이탈한다면 뭐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의 구간, 뭐 러시아가 전쟁 일으켜줘서 자, 1월 달부터 자, 어떻게 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터졌던, 전쟁 났었던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전쟁 장기화되면서 우상향을 기록했는데, 결국에 전쟁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가게 된다. 인생 롤러코스터입니다. 네, 작년, 재작년 와, 돈 복사된다, 진단키트 2000% 오른다 했던 분들도 지금은 마이너스 수십 % 물려있는 종목이 허다할 정도로 인생 롤러코스터고요. 주가도 사기 좋은 구간과 팔기 좋은 구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우주 방산주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지금은 49,000원 이탈하면 절반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45,000원 이탈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시청자분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가능한 수익을 챙기셨다가 현금 비중 높이셨다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항공우주를 1월 달에 잡아서 잘 들고 갔듯이 바닥에 있는 걸로 종목 교체를 해서 저는 다른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항공우주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는데 현재 4만 9천 원이 중요 지지 구간이고요. 이 가격대를 이탈한다면 4만 5천 원까지 열려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 가격대까지 깨진다면 우하향 추세 예상이 되고 현재 주가도 고평가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가격대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으로 만나볼게요. 자, IHQ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70원이고요. 비중이 50%로 상당히 높습니다. 자, IHQ 오늘 흐름 보면 4.01% 하락이 나와서 671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자, IHQ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시청자님 많이 좀 물려 계셔서 좀 힘드신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평단가가 이제 1,600원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자, 이 주식이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KH그룹과 쌍방울그룹이 이제 이재명 이제 지금의 이제 인천 계양 의뢰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뭔가의 연결고리 때문에 쌍방울 기업을 압수수색한다. KH그룹을 수사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임행령으로 잘못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으로 지금 주가가 좀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찌됐건 뭐 아직 총선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제 방송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하긴 좀 조심스럽지만 자, 이 주식이 이제 이재명 후보와 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과거에 그런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뭔가의 그런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저는 주가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터 주기 때문에 이 회사 엔터 앞으로 뭐 그런 쪽으로의 뭔가 주가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저가를 이탈하고 지수 낙폭을 가져가니까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가격보다 더 빠진 상황입니다. 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340만 주, 340만 주에 대한 유상증자 869원에 좀 진행을 했고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동사가 지금 미상한 전환사채라든가 남아있는 사주들 평단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공시를 풀어드리기에는 좀 모자라서 다시 한번 노랑톡 입장하셔서 문의 주시면 좀 답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이 기업의 그런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거 제외하고 이 회사의 정상적인 기업 가치는 1분기 기준으로 800원에서 850원 정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자, 유상증자 가격 869원이고요. 이 유상증자 참여한자들의 평단가보다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년 동안의 최저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뭐 배임행령 이런 쪽으로만 물리지 않는다면 연내 좀 시세에 나왔을 때 좀 청산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단기 목표가 저는 자, 900원에서 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저점을 어디서 다지느냐는 이거는 조금 더 실시간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9,000원에서 1,000원 돌파 여부 일단 최우선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돌파했을 때 카톡방이나 아니면 다시 우리 방송 시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그때 수급 보고 제가 다시 2차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큰 손실 보고 계시는 IHQ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900원에서 1,00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다시 문의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심성의껏 한 분 한 분 상담을 진행해 주신 민경철 파트너인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어려운 시장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자, 이렇게 이겨내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주유소 3부 역시 희망보건위크 종목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계속해서 상담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